여기 있는 자료들은 다 완전한 팩트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그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스토리지 만들어 놓고 저장 공간을 내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그래프에 성장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1917년도에 2020년을 전망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수치를 다 초월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그래서 이 추정치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집에서 혹은 혼자 인터넷을 많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더 심하게 급격하게 성장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장, 한국 데이터 시장 현황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5G 서비스가 빨리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도 한국도 해가 갈수록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쓰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IDC 현황은 지금 통신 3사 대형 회사들이 혹은 해외에 엄청난 큰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뭐 김포, 파주 그리고 좀 외진 곳에 엄청난 IDC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짓고도 있고요. 근데 한국전력에서 굉장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IDC 센터가 들어오니까 전기 공급량을 대체해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기 허가를 내달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허가받아 생길 거고 발전소도 짓고 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데이터를 쓰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리서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데이터 시장 규모를 되게 높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뭐 IT 강국에다가 되게 많은 개발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는데, 뭐 저희와 중복되는 것들, 통신, 클라우드, 의료, BFSI, 은행, 보험, 금융, 자동차, 게임, 물류, 그리고 한국 컨텐츠들, 영화, 오징어 게임 이후로 K 컨텐츠가 되게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 지구의 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한반도에 엄청난 그 데이터 사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가 또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받은 발표 숙제의 메인 제목인데요. 한국 스토리지 네트워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넘는 인구가 통신 3사 집계에 의하면 1인당 월 평균 25.9 기가바이트를 쓴답니다. 근데 이게 20년도 집계인데요. 지금 아마 더 쓰겠죠. 30기가 이상 쓸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달러 치면 150페타바이트 정도 쓰고 있고요. 1917년대는 세계 4위 했고요. 지금도 아마 5위 안에 들고 있을 거예요. 최근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 못 했는데. 근데 좀 재미난 게 통신 3사에 우리는 110기가의 돈을 내고 1인당 25기가, 30기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핸드폰 더 많이 쓰시고 데이터 많이 더 쓰셔야 됩니다. 한 3배, 4배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되게 장사가 잘 되는 번화가에 잘 팔리는 물건을 준비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놨는데 기술은 좋은 기술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고 알아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이 없어서 못 쓰는 지금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제 발표 이후에 개발 메인 회사들 대표분들께서 나오셔서 한국이 팀워크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해외에는 이 IPFS 파일 코인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고 보셨잖아요. 한국에도 우리는 2년 전서부터 그냥 단순히 실링을 한 게 아니고 그 블록 안에다가 정말 검색하고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넣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자고 모여서 많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근데 개발이란 게 그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해놓고 나면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 파헤치고 해서 개발할 거예요. 제 발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이걸 상업화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 언제부터 그럼 상용화가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언제부터 우리 스토리지가 쓰여지냐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프로토콜랩스가 만들어 놓은 파일코인 노드는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정화 이런 디테일이 조금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지만 티모의 마지막 멘트에 미래는 우리가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개발을 먼저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밖에 내보내면 우리 스토리지는 그걸로 인해 찹니다. 그래서 언제가 아니고 개발해서 밖에 내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홍보하고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가 아니고 당장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프로토콜랩스 파일 코인은 우리가 프로토콜 파일랩스 코인이 레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그걸 블록을 하나하나 주어서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상용화 시키고 그걸 비용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면 됩니다. 이게 빠졌네. 앞에 대규모 IDC 센터들 몇 천억, 몇 조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원래 하던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기 위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저희도 그 시장 안에서 많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HTTP 방식에서 서비스하던 것들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쪽 개발한 것과 붙여서 우리 쪽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일코인 코리아 기빈 여러분들 다 계시고 또 다르게 기술회사 업체 관계자분들 대표님들 다 모시고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프로토콜 랩스에게 대한민국의 IPFS 파일코인의 열기와 관심을 알리고자 합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현재 이 행사를 기획하고, 첫 번째 오프닝 강연까지 맡았던 티모, 우리 티모 강연을 듣다가 제가 한 가지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티모 강연 내용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 그만큼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라는 겁니다. IPFS 파일코인 열기만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의 파일 코인 IPFS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PFS는 또한 파일코인은 그동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던 IT 기술, 그들의 기술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최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요즘 핫한 이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 공간에 앉아있는 현실 세계를 3D, VR 혹은 증강현실로 구현해서 네트워크 세계에서 보여주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 2.0이나 HTTP에서는 평면에 대한 그러한 평면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입체 영상, 즉 3D로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면 데이터를 영상으로 일단 돌리고 그 영상을 360도로 구현해야 됩니다. 평면 영상을 제작할 때 일반적인 사진 프레임이 24장 정도 들어가는데요. 24장 정도가 우리 시각적으로 동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 수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입체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평면 24장의 프레임 곱하기 360도를 돌려야 합니다. 즉 용량 자체가 일반 영상의 360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입체감 있게 구현한다면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성 데이터까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파일 무게는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이 현실감 있는 무게 있는 이 파일들이 지금 현재 있는 HTTP와 웹 2.0에서 가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웹 3.0이 필요한 거고 메타버스를 가동시키는 핵심 기술인 IPFS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가동돼야만 비로소 메타버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난 1, 2년 내에 메타버스는 부각됐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는 벌써 나이가 30입니다. 1992년도에 최초에 설계돼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많이 발전했지만 궁극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그 미흡한 한 부분을 IPFS 파일코인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NFT,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상화폐 개념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게임머니로 많이 사용했던 건데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되어서 가용되고 있고 많은 그림이나 유물들이나 혹은 명품 브랜드나 그들이 NFT를 통해서 진품, 짝퉁 유물을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진품과 가품의 이러한 경계를 관장하는 NFT에서 보안은 되게 중요합니다. HTTP, 중앙통제 방식이죠. 그 중앙통제 방식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 보안을 뛰어넘는 기술이 바로 IPFS 파일코인입니다. 따라서 NFT 또한 IPFS 파일코인으로 궁극적으로 보안성을 강화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스마트 기능이 있는 차량들을 분명히 타고 다니십니다. 요즘 차량들은 예전하고 틀리게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합니다.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각 도로들의 주행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차량의 자율주행이 완성됩니다. 테슬라가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배포한 이후 굉장히 많은 사고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앙 통제 방식의 서버 시스템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IPFS 파일코인 핵심 기술 탈중앙 분산형이죠.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IDC가 건설되고 향후 나아가서 개인의 노트북이나 퍼스널 컴퓨터에서도 가동되는 IPFS. 그곳에서 양방향 통신 체계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각종 자동차 주행과 교통 정보에 관한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도시, 송도 도시에서도 많은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주차 관리 시스템이나 신호등,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많은 것을 구현하고 가동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센서 데이터들이 바로 명확한 가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방식보다는 탈중앙 분산형 방식, IPFS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IPFS 파일코인이 미래 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의 모든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IPFS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향후 거대한 인터넷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기술만 제게 들으셨겠지만 향후에 전 세계 개발팀, 개발 프로젝트, IT 업체들이 파일코인 IPFS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생태계, 그 생태계 속에서 IPFS 파일코인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IPFS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다 라고 여기시겠지만 향후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 모든 대다수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IPFS 파일코인을 모르고도 사용할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을 분들도 많겠죠.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파일코인 코리아 그리고 블록체인 월드 IPFS 투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강연도 하지만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정보, 가장 바른 팩트를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투자처와 올바른 수익을 창출해내주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IPFS 파일코인 이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IPFS 파일코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은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혜택이 전 세계 가장 진보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웹페이지 한 페이지. 그들이 왜 커피를 시켜놓고 노트북을 켜고 페이지를 검색을 하는가? 아주 느리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 성능과 속도가 빠른 곳도 있습니다.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러나 안정성 측면과 모든 다른 측면들을 다 살펴보면 대한민국보다 네트워크가 우세한 곳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4G와 5G, LTE 그 네트워크 속도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향후 IPFS가 완전하게 검색 시장까지 안정화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 이론적으로는 IPFS는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단 용량이 거대한 파일, 많은 접속자가 밀집된 곳에서는 IPFS 파일포인 네트워크는 우수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93%를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생활할 때 저녁에 취침에 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 그 트래픽 속에 IPFS 네트워크의 확장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K-팝.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K-팝 산업.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K-팝이 글로벌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물며 중국이든 대한민국에게 K-팝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K-팝이 얼마나 IPFS 네트워크에서 많은 검색을 일으키고 따라서 얼마나 유효한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e스포츠.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죠. 그런데 올해 아시안게임은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아마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한 번 더 보여진다면 예전 아시안게임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끌고 e스포츠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지연됐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게임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보면 굉장히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부분 K-팝과 e스포츠, 그리고 안정된 네트워크, 그리고 많은 스마트폰 유저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IPFS 파일코인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IPFS 파일코인 이해도가 높은 것도 바로 세계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PFS 파일코인 프로젝트의 성공 필수 요건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IDC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IPFS를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가장 고성능의 안정된 그러한 IDC를 보유하고 있는 것. 이 IDC가 향후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IDC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대한민국 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IPFS 파일코인 관심이 뜨거운 이상 그만큼 많은 분들이 IPFS 파일코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 IDC는 점점 더 확장되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우입니다. 감사합니다. UEP는 우진의
메타버스 플레이하고 유니버스 플레이의 약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메타버스 플레이 약자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메타버스 플레이를 향해 가긴 하는데, 메타버스가 너무 범용적으로 너무 좀 테마처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투자처럼 너무 용어가 쓰여서 모든 걸 포괄하는 유니버스 플레이라고 이제 약자를 제가 정했고요. 저희 회사는 그 웹3 스토리지, 파일코인 그 IDC, 요즘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SP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있는 그 분산 IDC를 가치를 높여서 중앙 IDC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시스템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개발한 성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UVP 이 구성도 그리고 콘텐츠 등록하는 화면 예시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개발했던 것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로 갔네요. 네. 저희 회사는 2020년 11월,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 전에 설립이 돼서 그동안 꾸준히 이제 연구 개발을 했었고요. 주로 이 그 분산 스토리지 이 관련 업로드 플랫폼하고 컨텐츠 플랫폼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넣기 위한 어떤 기술이 없어요. 기술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기술도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혹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해당 마이너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형으로 제가 만든 거고, 또 영어를 쓰는 거 대부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한국형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마이링크 플러스라는 어떤 업로드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약간 웹하드 성격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면 온라인으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딜값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이제 순차적으로 유저가 많아지면은 콘텐츠들이 다 해당되는 이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 저장돼서 딜값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캡을 쓰시면 그 파워도 올라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 때문에 개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콘텐츠를 더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UVP 플랫폼이라는 영상 플랫폼. 지금 가장 큰 콘텐츠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모아서 업로드하면 파일코인 SP에 저장이 되는 그 샘플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링크 플러스 그 다음 기업 버전을 만든 게 우주 스토리지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우주 스토리지의 그 API라고 해서, API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묶어서 함수처럼 묶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연사분들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서비스 플랫폼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에 우주 스토리지 API를 붙이면 해당 스토리지 SP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 단계까지 하려고 지금 만든 거고요. 다 저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분들이라 계속 검토하고 회의하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UVP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쭉 뒤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원래는 UVP 기술 개발이었어요. 근데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 고민해서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뭐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UVP를 만들었을 때 이 형상은 유튜브하고 비슷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유튜브 쓰면 되지 UVP를 왜 쓰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타겟은 이 파일을 파일코인에 저장하기 위한,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우리 파일코인에 저장하자면 저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샘플 플랫폼 만든 거고, 이 샘플 플랫폼을 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응용해서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커스터마이즈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플랫폼을 빌려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같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샘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예. 이 구성, 이게 전체적인 이제 구조인데요.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CDN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한국의 그 가장 지금 컬처 산업 중에 강한 게 K-팝인데, K-팝 공연을 가지고 이 UVP를 쓰려고 계획을 초기에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기획사하고 좀 내고 중인데, K-팝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데이터 전송하려면 CDN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CDN은 가장 가까운 그 국가나 지역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CDN 기능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기존 중앙 IDC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이 좀 커스터마이징이나 향후에 이제 데이터 수집 요청이 원활하게 되게 하려고 각 기능들을 모듈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관리, 뭐 권한 인증, 뭐 통계 관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목적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실 때 쓰시면 좋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개발자들이 만든 거죠.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앙 클라우드는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쓰고 있고, 뒤에 컨텐츠 매니지먼트나 DB나 기타 이제 서비스 관리 서버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붙인 겁니다. 그 뒷단에 이제 파이콘 SP가 붙을 텐데, 그거는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갈 거고요. UVP 보면 이제 이거는 관리 영역이 두 개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나갈게요. 인증 보안인데, 인증도 라이센스 키가 발급돼서 유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당연히 이 플랫폼 요즘 보면은 광고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광고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취향이나 소비자 그 패턴에 따라 가지고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가능하게 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관리 시스템인데, 이 서비스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업로드하는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그 관리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사실 자기가 본인이 이제 올릴 때 기획사나 이 크리에이터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제목 넣고 내용 넣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넣고 하면 똑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거는 이제 라이브도 똑같이 그 등록하시면 바로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실제 화면인데 play.우주.io로 들어가시면 서비스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위에는 그 라이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를 올렸을 때 시간별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VOD입니다. 올렸던 VOD 콘텐츠를 눌러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단계로 실제 화면인데요. 이 전체 화면 누르면은 이제 전체 화면으로 돼서 영상이 자연스럽게 플레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UVP는 이제 영상 플랫폼이다. 영상 플랫폼인데 향후에 SP에 저장하기 위한 영상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형이다.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징이나 사업 그 목적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만든 거예요. 서비스는 저희 우주넷의 영역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과 영업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업체나 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실 CCTV나 OCTV라고 하시는 OCTV나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실 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생성되는 콘텐츠를 본인의 IDC에 저장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IDC에 저장하는 백단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솔루션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뒷단에 저희 우주 스토리지 API를 붙이면 다 원하시는 SP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나 그리고 스토리지 SP에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같은 많은 협력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IDC들 그리고 기획사들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회사들 이 많은 분들이 저희 파트너가 되면 파이코인 가치하고 IDC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계속 개발 중입니다. UVP 플랫폼이 그 타겟이 그 일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영상을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두 번째는 API를 붙여서 자동으로 SP에 저장하고, 세 번째는 아까 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끊김없는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중앙 클라우드를 일부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앙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서버까지 IDC에 다 붙이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비스 영역까지, 임대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저희 타겟이고, 후에는 CDN까지 연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CDN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 CDN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까마이라는 CDN 업체 있는데, 밸류가 가치가 몇십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IPFS에서 지금 파일코인에서 IPFS CDN 개발 중이어서 그 CDN을 붙이면, 예를 들면 CDN이 어디서 이익이 나오냐면 구글 플레이나 삼성 플레이 같은 거에 쓰시면 데이터 앱 다운로드 하시잖아요. 근데 업데이트가 있어.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데이터가. 그런 것까지 수용 가능한 게 CDN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IDC는 아직은 데이터 저장. 근데 회수가 되려면 CDN이 돼야 돼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창출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개발을 할까 아니면 프로토콜 랩스 관련사가 만드는 CDN을 연동시킬까 지금 그 고민 단계인데, 그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가 될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개발을 완료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플랫폼이 하나의 샘플 플랫폼이 있는데, 어떻게 이 데이터가 스토리지 프로바에 저장이 될까? 그거는 그 전부터 저희가 연구 개발한 내용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마이링크 플러스라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해서 작년 초에 개발한 버전이 있어요. 이 마이링크 플러스는 들어가면 로그인이 없습니다. 로그인하는 정보조차도 저희는 중앙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 보시면은 파일코인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파일코인 저장하면 저기에 지정된, 옛날엔 마이너, 지금 SP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CID 값을 가지고 URL 복사도 할 수 있고 URL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올린 거를 다른 URL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다른 쪽에서 받아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이링크 플러스를 초기 버전으로 파일코인 저장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솔루션이었고요. 됩니다.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을 때 되냐 안 되냐는 그 시스템 성능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이제 많은 유저가 생기면 이 서버를 더 증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걸 떠나서 로그인이 없으니까 데이터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로그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기능들을 넣어서 만든 게 우주 스토리지입니다. 우주 스토리지가 약간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마이링크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스토리지 프로바에 저장이 되는데, 우주 스토리지는 데이터만 올리면 스토리지 프로바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단계를 없앴고요.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 우주 스토리지 서버가 있고, 우주 스토리지 서버가 받아서 어느 SP에 저장을 할지 지정된 SP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수할 때 우주 스토리지 통해서 회수가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프로토콜 IPFS 파일코인이 가는 방향을 명확히 보셔야 기다려도 희망이 있고 아니면 희망이 없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일코인 IPFS는 분명히 이제 아까 티머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IDC에 저장하는 개념이고, 그런 기술이
기반 기술이 IPS 파일코인이고 그거에 대한 이 SP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로 리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 좋은 콘텐츠 기술 그리고 IDC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IDC도 일반 이제 SP뿐만 아니고 미디어 서버나 네트워크, 기타 스트리밍 서버들, 필수 기능 서버들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구축하셔야 서비스 플랫폼들이 기존에 많은 서비스 플랫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수용해서 임대해주는 본연의 IDC의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IDC로 차차 변모하고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그런 IDC를 만들고 가는데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시고 방향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발표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술적 자료라면 저는 서비스와 우리 회사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CCTV가 왜 OCTV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회사를 이제 막 만든 지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고, 이 IPFS와 파일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한 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려왔고요. 저는 PNS 클라우드의 권우성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 제가 스티브도 했고요.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웃으시고요. 화면이 저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서 조금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꼭 이뤄내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과거에 대한민국 3대 메이저 경비 보안 회사에서 23년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이런 CCTV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영업을 하는 어떤 기획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회사 장비가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이고 계시는 저런 CCTV들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CCTV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글자가 나와 있는 대로 4차 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서 티모가 설명하고 이동기 대표가 설명하고 문윤수 대표님 설명했듯이 대한민국 아직 무주공산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데이터도 다 개인정보예요. 근데 이 개인정보를 통신 3사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직까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법은 이제 곧 제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IPFS와 프로토콜 랩스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정말로 돈이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쉐어할 것이냐. 그럼 이 데이터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영상 데이터를 영업을 하고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걸 내가 제일 잘하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CCTV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CCTV가 뭐의 약자냐면 클로즈, 서킷 텔레비전. 이 티모 앞에서 영어를 쓰려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폐쇄회로 그거를 우리는 영상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폐쇄회로는 말 그대로 뭐예요? 폐쇄적인 거죠. 감춰놓고 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안의 목적으로만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OCTV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오픈해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처럼 우리가 찍고 있는 이 CCTV가 왜 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다 뉴스 보시죠? 네, 뉴스 보면 항상 비교 영상, 무슨 사고가 났다, 어떤 영상이 나옵니까? 전부 다 CCTV 영상이에요. 그거 다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본인이 찍은 영상을
뭐 보도국이나 방송국이나 보내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든 또 내지는 뭐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고 다 사고 파는 거예요. 본인의 영상입니다. 여기에 NFT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앞서서 설명했던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술을 믿고 이 사업을 OCTV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네. 거기에 대한 저의 부연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OCTV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브랜드입니다. 저희 PNS 클라우드의 브랜드는 스페이스뷰입니다. 스페이스뷰는 우주라는 것도 있지만 공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덮고, 어딘가에 보낼 때는 우주처럼 행성간, IPFS처럼 행성간 이동시키고, 그런 뜻으로 스페이스뷰라는 이름을 했고요. 이 철학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뷰의 철학이 있는데, 저만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입니다. 자유. 무엇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냐?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CCTV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제약을 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CCTV 사업에 정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되면 이 원가 들어가는 소요 금액을 쭉 스프레드하게 놓고 36개월이나 뭐 60개월, 72개월 이렇게 나눠서 받죠. 그래서 그 약정 기간 내로 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 위약금이 저에게는 허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위약금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간에 대한 자유를 드리겠다. 우리 넷플릭스가 보면 위약금이 없잖아요. 구독료만 내면 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CCTV라는 이름 가지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CCTV는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OCTV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장에 대한 것도 왜 늘 정해져 있어야 되냐. 1테라면 1테라, 2테라면 2테라, 뭐 10테라면 10테라, 1페타면 1페타 정해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소비자는 그 어떤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맞춰진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저는 하루만 저장해줘, 이틀만 저장해줘, 3일만 저장해줘. 자, 생각해보세요. 저 카메라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가 또 사용자가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 제가 이게 어디에서 기인을 했냐면 무인샵에서 기인을 했어요. 하루에 무인샵에서 로스가 나는 게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4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하루에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OCTV가 그런 AI 기능을 삭제를 하고 그런 기능들을 대신 써준다면 카메라를 늘 보고 있고 매니저가 보고 하루에 저장되어 있는 양 중에 훔쳐가는 것만 꺼내서 빨리 다운로드해서 본다면 지금 내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낼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서 기인해서 저장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 무조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고정형으로 설치돼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카메라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더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이 늘 이쪽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고 싶어요. 그럼 한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오늘은 내가 오른쪽에서 보고 내일은 왼쪽에서 보면 안 될까? 실제 이런 카메라들이 하드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리밍을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하셨지만 보내야 될 때 그 전송 속도 또 받아야 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특수 목적에 의해서만 쓰고. 근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IPFS가 정말로 자리를 잡고 정말 가볍게 던지고 가볍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은 무인인데, 무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장 줄여서 한 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무인 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유 이외에 저는 공공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CCT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돌려보고 명확하게 A가 잘못했네, B가 잘못했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에 대해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야기는 게 공무원 안 늘려, 그리고 임금 인상도 없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게 혼자서, 독거노인이 만약에 200명,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220명, 230명 정도 된다고요.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230명이 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착안해서 이걸 저는 꼭 하고 싶다라고 넣은 거고요.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계시는 분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 해봤고, 이렇게 저는 만들고 싶다. 지금 현재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를 보면 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200m 이내에는 접근을 못 하는데, 접근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밝혀졌죠. CCTV가 있었으니까. 죽고 나서 사후에 돌려보고 누가 잘못했네, 저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기술이 워낙에 많이 발달을 했고 카메라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K까지 현장에 나와 있고, 근데 결국에는 다 저장할 때의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사회에서 못 쓰는 것 뿐인데, AI 딥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도하고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같이 접목한다면 내 집 주변에 설치해 놓고 이 사람만 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노티를 주고, 그래서 빨리 피하게 하거나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줄어들 거고, 실제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교통관제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차는 막혀. 내비게이션에서는 빨갛게 불 들어와 있고 이유도 모르고. 그럼 피해야 될지 안 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차 옆에 있으면 불에 같이 타요. 전기차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리튬 전지가 터지면 3초 안에 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피할 길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안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산업공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OCTV가 CCTV처럼 고정형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설치해놓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걸 영상 저장해서 필요한 유관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조금 더 일 처리가 좀 빠르고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앞서서 문효수 대표가 하고 있는 UVP하고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고, 그걸 활용해서 CCTV하고 접목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 음식이 정말 깨끗할까? 맛은 있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매일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중국집에 전화해서 아저씨 왜 안 와요? 지금 떠났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죠? 만들고 있는데 지금 떠났어요. 이런 거 하죠. 결국에는 몸캠, 바디캠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서 배달하는 영상까지 내가 보고 먹을 수 있다. 지금 과거에는 웹3를 티모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웹2에서는
그냥 말하고 듣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티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IPFS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도화해서 빠르게 이제 출시가 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출시해서 하게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이닝 하시는, 그러니까 IDC를 만들어서 직접 사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제가 이런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각 지역별로 IDC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사용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하면서 이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직장 다닐 때 12월 31일만 되면 제 상사가 내일은 관악산에 가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좀 빌어보자. 내일은 동해 정동진에 가서 뭐 잘해보자. 너무너무 싫었어. 너무너무 싫었죠. 다 같이 우리 OCTV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우리 직원분들 새벽에 몇 시에 정동진에 OCTV 카메라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한마디씩 하고 뭐 오늘 시무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 거기에 사진도 NFT를 붙이면 자산이 되겠죠. 그 이따가 이제 한 대표님 말씀하실 건데, 그런 것들도 하나 있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연의 재해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펫,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 때문에 이 사진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영상들 다 보이시죠? 송파에서 요번에 50대 어머님께서 팔에 너구리한테 물려가지고 50바늘 이상 꿰맸어요. 근데 이게 CCTV의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 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보여주는 거. 근데 OCTV는 미리 AI 학습을 하면 야생동물이 출현했을 때 미리 알려줄 수 있고 피하라고 회피 기능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OCTV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기 전에 뭘 보고 싶은데 2년 전, 3년 전 영상 뭐 유튜브를 보고 그걸 보는 것보다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제 모든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같이 또 그 해외 광급의 관광청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언제나 보고 내가 내일 떠나는데 이렇게 가면 좀 우기니까 우산을 좀 준비해 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자 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스페이스뷰는 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졌습니다. 이 AI 기능과 IPFS. 이게 제 사업의 기초였습니다. 시작이었고. CCTV를 클라우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거 이제 15년 전에도 있었고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들이 클라우드에다 담았을 때 내 영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가 IPFS 때문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프로토콜랩스사나 여기 뭐 티모 와 있지만 이게 잘못된 방식이다. 그럼 저는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이나 구글, 네이버 그쪽으로 가서 하드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할 수도 그렇게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사업은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비싼 이유는 병목 현상도 있지만 거기에 해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방호벽을 쳐야 되고 어떻게 들어오면 계속 확인해야 되고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IPFS의 중점을 좀 두게 됐던 거고 제 사업의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AI는 아까도 앞서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한 명의 공무원이 1000대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독거노인
이 사람들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생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다 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한 사람인데 그걸 200명씩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모니터링해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 실제 제로화할 수는 없겠지만 근사치까지 가게끔 저희는 노력할 거고, 제가 다녔던 보안회사의 23년의 경력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과 민이 합작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영상을 해킹을 당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영상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저는 사실 이 장표 하나였거든요. 기존에는 중앙행 저장 장치로 이쪽에서 누군가가 훔쳐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는 거고, 한 번 나간 영상은 회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다 지워도 어디선가 또 꾸물꾸물 나옵니다. 근데 IPFS는 아시겠지만 다 쪼개고 그 다음에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분산형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걸 다시 역순으로 맞춰서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은 하대요. 지금 슈퍼컴퓨터 이후에 나오는 뭐 나노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런 블록체인을 깰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 과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근데 아까 티모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뭐죠?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인데 1 비트코인을 저 암호를 해독하려면 그 컴퓨터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나노 컴퓨터인가 그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컴퓨터가 1조가 넘는데 1조. 그러니까 1 비트코인을 캐려고 바꾸려고 1조가 넘는 컴퓨터를 사진 않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화하듯이 또 블록체인 기술도 더 진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이 두 가지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존의 CCTV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만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 OCTV 사용자는 OCTV 플랫폼에서 광고료를 유튜브처럼 받게 될 거고요. 그 광고료의 일부를 쉐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뷰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영업을 소개해 주시거나 본인이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 성격으로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제공자는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거는 저장 보상과 검색 보상이 뭐 프로토콜 랩스에서 만든 그 정책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IDC를 가지고 계시는 프로바이더한테 딜값을 주고 임대를 받겠죠. 제 PNS가 P자가 프롭테크의 약자입니다. 프롭테크. 프롭테크는 뭐 콩글리시가 아니고요. 이 프로퍼티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이게 기술적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그 저장을 제가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딜값을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고객들은 이 OCTV 사용자들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볼 때마다 딜값을 저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주겠죠. 싸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볼 때는 보는 비용들을 저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또 스토리지 제공하시는 프로바이더와 또 쉐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수익이 나는 모델로 만드는 그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숨가쁘게 여기까지 오면서 확신하는 거는 90%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OCTV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저는 90%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9%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열정은 단 1%.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면 내가 지금 힘들게 아이디어 얻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확실히 또 얻었던 거는 기존의 사업장들이 전체 CCTV 시장이 1조 원이 전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크겠지만 1조 원이 안 되는 시장 안에서 대부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CCTV거든요. 이 CCTV 시장을 대기업에서 갑자기 버리고 이쪽으로 확 넘어오기에는 그들한테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가 뭐 카카오톡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 뭐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게 뭐 삼성인지 애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어려움처럼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장을 CCTV가 아닌 OCTV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가 정말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기자들이 오늘 OCTV에서는 이런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앞서서 기술 개발을 문현수 대표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애드시키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실 분들도 같이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메일도 다 해놨고요. 네, 다 보시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파이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가격이 가기까지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겪은 파일코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트하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일코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마이닝과 라이브피어 그리고 크립토 VC의 역할을 사업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세 가지 보상 체계가 있죠. 뭐가 있죠? 블럭, 저장, 검색. 자,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블럭 보상이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저장 보상과 검색 보상입니다. 그럼 저장 보상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클라이언트가 딜값을 적용해서 리얼 데이터를 맡겨야만 됩니다. 저희가 그냥 저장 공간을 확보해놨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검색 보상은요? 리얼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링한 그 데이터가 실제로 퍼블릭하게 누군가 검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리얼 데이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그 리얼 데이터는 언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 퓨처에셋 파이낸셜은 실제로 검색이 가능하고 저장과 검색 보상이 가능한 데이터로 실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캡을 신청하게 했고 50여 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약 10여 개 기업이 총 47TB를 데이터 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캡을 받았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떤 난관일까요? 우리 파일코인 시스템은 아직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 해킹이나 유출에 대한 보안성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든 설사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전송, 이걸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 31PB 정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저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업무용 PC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PC 한 대에 하드디스크가 500기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31페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PC가 64,000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아트하이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트하이브는 사진 작가를 위한 디지털 수정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검색 보상을 위해서는 검색 가능한 퍼블릭한 데이터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왜냐? 클라우드를 쓴다는 건 나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봐서는 안 되는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저희 사업 방향도 틀린 거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인스타그램 같은 SNS 기능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진 작가분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그 내에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 SNS에 담긴 데이터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일까요? 검색이 안 되는 데이터일까요?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왜 사진 작가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분이 실제 사진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진 작가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사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진을 찍을 때 수천 장을 찍는데요. 그 수천 장이 엄청나게 고용량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장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여기 아트하이브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저희한테 온전히 남게 되겠죠. 아트하이브에 대해서 저희는 이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클라우드 와치허브라는 곳의 보고에 따르면 약 82% 정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성이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저희는 아트하이브를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파일 크기에 상관없이 이미지를 공유하고 로우 파일을 제공하고 SNS 기능 등 사진 작가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해결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 아트하이브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개념을 적용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파일코인 IPFS라는 데서 파일코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앙 방식과 중앙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IPFS 및 파일코인을 이용하여 분산 저장을 통해서 웹3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사진 작가분들이 찍어내는 원본 파일이 로우 파일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파일들을 변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진을 공유해서 선택을 하려면 이용자들은 다운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저희는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저희 플랫폼 내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필요한 의견을 담고 사진 작가분들은 그 안에서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플로우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 아트하이브가 기획된 인트로 화면이고요. 이 하이브는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의 하이브고요. SNS 기능을 적용한 갤러리 그리고 아트 오브 투데이라는 뉴스 채널입니다. 네하이브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차별화된 점은 간편한 공유와 로우 파일 뷰어 제공, 그리고 다운로드 없이 실렉트, 편집이 가능하다는 게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갤러리는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 전시 및 작품 소개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요. 아트 오브 투데이는 아트 관련 뉴스 및 전시회 일정 등을 상시 업로드해서 아트하이브 내에서 사진 및 아트 관련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스템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다른 점은 이 스위치단에서 우진수 대표님이 개발하고 계시는 우준에서 개발하고 있는 O2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코인과 IFFS 노드로 저장을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이 아트하이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일코인 시스템을 보시면 데이터 캡이 적용된 리얼 데이터가 적용된 비중이 약 0.7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크 데이터인 CC 블럭이겠죠. 그런데 저희 아트하이브는 실사용자 간의 서비스를 가지고 유효 데이터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퍼블릭한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검색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오픈 베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9월 정도에는 여기 안에 쇼핑몰이 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까 띠모가 말한 FVM, 파일코인 가상머신에 적용한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메타버스는 사진 작가분들이 그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이 발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로터리에 데이터 캡을 신청을 해도 로터리들이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티모. 이런 부분은 재단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빠른 성숙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 캡 신청 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게끔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트하이브가 파일코인 생태계에 신뢰를 주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를 퍼블릭한 데이터의 저장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재단에서 지원받고 커갈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후안 베넷에게 한마디 전달 부탁드립니다. 후안, you should contact, call me. 이상입니다. 네, 10분 안에 마칠 예정이고요. 저희 PPT는 여전히 영어예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컨셉들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10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nterbank Grade Decentral Finance.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까지 다 영어로 일을 하고 팀원들과 파트너 회사들과 영어로 일을 하고 했는데 이거 한국어로 하자니까 너무 어려운 거 있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저의 한국어 능력을 살려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nterbank Grade Decentral Finance는 은행 간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이고요. 네, 저희 회사가 DeFi, Decentral Finance,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미션과 그리고 연역들, 그리고 어떤 팀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플랫폼과 어떤 프로토콜을 지금 우리가 빌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마켓은 무엇인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테스트넷의 런칭과 메인넷의 런칭, 테스트 파일럿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파트너십들, 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ecure Finance is an institutional-grade peer-to-peer transaction platform with automatic collateral management and a built-in mark-to-market mechanism.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번역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일단 영어로 해볼게요. Secure Finance design and build a protocol for scalable, interoperable, and decentralized peer-to-peer banking business for crypto assets. The nature of the SF business is OTC derivatives and is fully compliant with the industry standard protocol (ISDA) guidelines to bring 40 years traditional finance wisdom to crypto finance.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인데, Secure Finance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 업무는 은행이 독점했죠. 중앙은행과 그리고 산업은행들, 많은 은행들이 독점했는데 이데리움이 가능성을 연 것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이데리움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있었죠. 비트코인은 중앙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비트코인이 만들었고, 이데리움은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 위에 프로그램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ecure Finance는 우리가 이데리움을 위해서 은행급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Secure Finance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CEO고요. 마사 카즈키쿠치라는 분인데 일본 분이고, 이분은 17년 동안 HSBC, 홍콩 스탠더드 뱅크 차터, 제가 생각하기에, 그 HSBC에서 은행 업무에서 일을 했고요. 장기간 동안 전통적인 금융의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었고, 또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이데리움과 IPF 파워코인 그리고 금융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팀원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적인 은행에서 장기간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웹 3.0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 커뮤니티와 그리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요. 기관급 금융은 500 trillion이면 사실 저희 개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인데요. 트릴리언이 10조거든요. 그러면 510조 해서 5천조가 되는 그런 규모의 금융 포텐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FX, Foreign Exchange, 외환 시장도 90 trillion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Equity, 주식 시장도 7 trillion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까지 탈중앙화 금융에서 없었던 Yield Curve Building. Yield Curve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 월스트리트에 관한 영화를 보시면 그 은행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이 스크린을 6개 정도 놓고 항상 뭐 이렇게 곡선을 보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yield curve, 수익률 곡선이고요. 우리는 크립토 파이낸스, 암호화폐 자산에서 수익률 곡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loans, 대출, swaps, FX forward, hedging, structured product, and options 이런 다양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interbank grade, 은행 간의 peer-to-peer capital market for digital assets. 네, 이런 분야입니다.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마켓은 크립토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략적인 고객과 그리고 extensive users, 그리고 core users, 핵심 고객층을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는 대출, loan market,
런칭하려 하고요. 2023년에는 NDF, Non-Deliverable Forward Markets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UI, UX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이더들이 컴퓨터에서 뭐 가상 자산도 그렇고 은행, 주식 시장도 모두 이런 커브를 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기본이 되는 이런 곡선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UI, UX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UI, User Interface and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 시장을 런칭하고 내년에 NDF 시장을 런칭하고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커뮤니티는 우리가 개발자 커뮤니티, 금융 커뮤니티, 에듀케이셔널, 교육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많은 타겟 고객들을 대상해서 마켓 서비, 시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550개의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 91%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이제 앞으로 런칭되게 될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답하셨고 이 고객들은 14개의 국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테스트 파일럿 런칭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메인넷 출시하고 그러고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로드맵이고요. 저희 회사 Seed Round 초기 투자자들을 보시면 Protocol Labs, Huobi Ventures, GSR, Fintech Collective 그리고 그 외에도 후안 베넷 개인도 우리 회사를 투자하였고요. 그 외에도 또 웹3, 블록체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네, 저희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